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협회 기획정책위원회 이상렬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대구사회복지사 정치특강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함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현장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였기 때문에 오늘 특강 영상은 편집 후에 대구사회복지사협회 유튜브로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구사회복지사 정치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정부, 모든 관계기관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정책과 전달 체계를 변화하고 있고 또 우리에게 그 변화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나 정책을 제안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참여에는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스스로 이러한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번 정치특강은 이러한 사회복지사의 정치 참여를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자리로 기획되었습니다. 추후에 자발적인 정책 모임 등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니 이 특강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활동들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강연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협회 김석표 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대구사회복지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정치와 관계없는 것을 찾으려면 아무것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심지어 종교까지도 지금은 정치와 관계되는 그런 분야가 되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는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로부터 시작돼서 나왔고 우리들의 철학이나 우리들의 원칙이나 우리들의 하는 행동 모든 것들이 정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구사회복지사협회에서 기획정책위원회에서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기획정책위원회의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멀리 서울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한 걸음으로 달려와 주신 우리 박진영 평론가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함을 전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고 또 큰 힘이 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좋은 시간 가지시고 많은 힘이 되는 그런 시간이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정치특강의 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진영 정치평론가님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변인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을 역임하셨고 국토안전관리원 비상임 이사 경북대학교 초빙교수직을 현재 맡고 계십니다.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진영 정치평론가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금방 소개받은 박진영입니다. 일명 JYP입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좀 두서없는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 제 제안입니다. 민주당이라는 데서 대통령 후보 뽑는 경선을 합니다.
여기에 제 제안은 안 하셔도 됩니다. 대구의 사회복지사 대표 중에 한 분이 홍길동이라는 분이 여기에 저는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당원이 안 되라도 됩니다. 민주당 경선에는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대구의 사회복지사분들이 얼마나 숫자가 한 5만 명 정도 되는 걸 아는데 여기 한 10,000명 정도 모으세요. 모아가지고 홍길동이라는 분이 민주당 여기서 대표만 민주당에 가입을 하세요. 그래서 10,000명 모아줘가지고 민주당하고 사회복지 현안들에 관해서 협약 약속을 받으세요. 약속을 지키라고 당선되면 하십시오. 그 조건이 있습니다. 이길 만한 후보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 대선 후보가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갑자기 안 되는 후보가 하시면 안 되는데 1등 될 만한 후보 이기는 게 우리 편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세요. 네, 그렇게 하시는 방법. 여기에 참여합니다. 같은 10,000명입니다. 또 알고 보면 같은 10,000명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이율복이라는 또 다른 사람을 하나 대표를 내세우세요. 사회복지계에. 그래서 이 사람은 국민의힘에 가입을 시키세요. 또. 그래서 어차피 같은 10,000명이야. 근데 국민의힘하고 또 현안과 관련해서 협약을 맺으세요. 자, 그럼 둘 중에 하나이길 거 아닙니까? 그죠? 어차피 이기는 게 우리 편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사회복지계의 현안을 통과시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이게 흔히 하는 말로 이 정치 참여입니다. 제가 결론부터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제일 좋은 방법일 겁니다. 제가 2002년도에 그 당시 이제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를 했습니다. 하면서 무슨 일을 했냐면은 지금은 혁신도시 짓는 문제, 그 다음에 지방정부에다가 재정을 늘려주는 문제, 그 다음에 또 세종시 문제, 이런 것들을 하는 3대 협약이라는 것을 노무현 대통령과도 했고 이회창 후보와도 그 당시 했습니다. 누가 되었더라도 지금 있는 이 신서혁신도시 같은 혁신도시를 지을 수밖에 없는 협약을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정치 참여 방식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좀 제가 생각하는 개념부터 조금 몇 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제가 키워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정치, 복지, 또 뭐가 있을까요? 경제, 민주주의, 생각하는 이 정도밖에 없네요. 저는 이제 전공이 정치학 전공을 했는데요. 정치는 기본적으로 분배적이라고 합니다. 경제는 뭐냐? 효율성, 이익 최대신 거. 그럼 복지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정치에서 복지가 나왔습니다. 우리 기존에 정치가 없던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돈 잘 버는 사람이 최고예요. 돈 잘 버는 사람이 다 가지는 세상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 다 가지는 세상이에요. 나눠주지 않는 세상이에요. 근데 정치라는 게 갑자기 등장합니다. 어떻게? 경제에 대해서 압박을 합니다. 야, 돈 있다고 최고가 아니야. 모든 사람은 동등해. 모든 사람에게 분배적 정의를 갖춰주도록 해야 돼. 나눠줘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정치가 복지에 개입하는 방식으로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복지는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복지학 전공자지만 저는 정치학 전공자로서 복지를 보는데요. 복지는 국가 현상입니다. 국가가 존재함으로써 국가가 복지라는 것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에 국가라는 단위가 없던 중세 도시국가 시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면은 이 복지 개념이 별로 존재하잖아요. 경제만 존재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복지는 전형적인 정치적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통해서만이 복지가 확대될 수 있다는 이것도 같이 성장하게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 한번 생각을 쭉 해보죠. 제가 알기로는 구빈법이라고 하죠. 구빈법이 이제 그 복지의 전반적인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빈법, 그전에는 못 사는 사람들을 구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이 구빈법이라는 생각이 뭔가 하면 자본주의가 시작을 하면서 공장제 대기업이 생기고 이익은 막강하게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분배는 되지 않고 공장주들만 이 모든 이익을 가져가니까 못 사는 사람들이 생긴다. 이것을 해결해 줘야 되겠다고 해서 나온 게 첫 번째 구빈법인데, 구빈법은 뭡니까? 법입니다. 법은 누가 제정하나요? 국가가 제정하나요? 그런 측면에서 전형적으로 복지라는 것은 국가의 현상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를 참여해야지만 복지가 확대될 수 있고 복지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최근에 나온 거 하나 재밌는 거 하나 제 사견을 이야기 드릴게요. 요즘 현금성 복지 이야기 많이 하죠, 그죠? 현금성 복지. 우리 하는 이 지금 사회보장제 들어서 사회복지랑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만 복지정책이라고 할 때 우리 과거에는 국가 안전망으로서의 복지를 해야 최초에. 그 다음 한 20세기 후반 가면 웰페어 투 워크라고 합니다. 일하기 위한 복지.
그 다음, 요즘 이제 현금성 복지. 또 제가 붙인 겁니다. 제가 붙인 이름이 현금성 복지. 현금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화폐, 다양한 화폐와 호환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현금성 복지다라고 제가 이름을 이렇게 붙였는데, 국가복지는 뭐예요? 전형적으로 국가가 국민법처럼 전반적인 모든 것들의 기본 안전망을 갖춰주는 게 이제 국가복지라고 합니다. 그런 복지 시대다가 그다음 일하기 위한 복지를 넣어봅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와서 갑자기 현금성 복지가 등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교육시켜봐도 일할 데가 없어. 그렇잖아요. 일할 데가 없는데 일하기 위한 교육, 직업 교육 100만 시켜봐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뭐냐? 현금을 돈 좀 벌자. 이게 더 효율성이 될 수 있다. 복지 정책이. 그래서 요즘 현금성 복지가 나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중앙정부에서 근무를 해봤는데, 이 관료제 사회가 과다하게 통로가 길어지다 보니까, 통로에, 복지 전달 체계에 뿌려지는 돈이 너무 많아요. 낭비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 측면에서 현금 복지가 굉장히 효율적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되면서 현금 복지가 나오고 있는 거고, 요즘 이야기 나오는 기본소득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다만, 저는 이제 최근에 우리 정부라든가 일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현금성 복지에 대해서 하나의 톤은 다릅니다. 뭐냐면 이 현금 복지를 할 거면은 기존에 하던 일하기 위한 복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축소할 필요가 있다. 축소하고 이걸로 넘겨줘야 된다. 다만 국가복지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복지는 축소해서는 안 된다. 이거 왜?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복지를 제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줄여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일하기 위한 복지는 시대적 과제로서 등장했었는데 이 시대가 먹히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거는 축소하고 이걸로 늘려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산을 받아보잖아요. 예산을 다루시는 분들한테 제일 큰 게 뭔가 한번 물어보면 이런 거예요. 푼돈 예산은 쓸모가 없어요. 예산은 큰 규모로 써야지 쓸모가 있어서 줍니다. 자립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복지 이야기는 아닌데요. 농업 이야기인데요.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거 들어보셨죠? 옛날에. 94년도에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게 체결이 됐습니다. 농업 문제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 농촌에 돈이 얼마가 들어갔냐면 100조가 투자됐습니다. 그 당시 돈으로 100조. 그 당시 돈으로 100조가 어느 정도가면은 충청북도 땅덩어리를 다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근데 그 돈이 갔는데 이 우리나라 농업이 살아났습니까? 못 살아났어요. 왜 그렇게 된지 아세요? 보조금, 지원금 형태로 쪼개서 500만 원, 1000만 원 해서 정말 푼돈으로 줘버린 거야, 농가에. 그냥 푼돈을 그냥 쓰면 끝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돈을 농업조합을 만들어가지고 뭐 한 500억씩 있잖아. 큰 돈을 줬다고 생각합시다. 얼마나 큰 설마가 있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그냥 이 소모성 경기를 다 날려버린 거예요. 우리 지금 한국 사회의 이 복지 정책에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중복되는 정책도 많고요. 자잘구리한 지역에서의 민원성 사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런 돈들을 복지 예산을 큰 덩어리 뭉쳐서 한번 현금성으로 제대로 빵 던져주면은 제가 보기에는 자립할 수 있는 수준의 기본 틀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 현금성 복지를 지금 최근에 많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유행이 돼서 제가 한 말씀 드려본 겁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야기했죠? 경제 복지 이야기했는데 민주주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민주주의도 복지입니다. 민주주의가 뭘까요? 민주주의는 한 놈이 다 못 먹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의 본질입니다. 우리 뭐 민주주의가 이렇게 하면 대단히 좋은 건 이렇게 착각하는데 이게 재밌는 제가 하나 얘기해요. 민주주의가 어느 나라 말인지 아세요? 일본말이에요, 일본말. 그 다음 또 정치, 이것도 일본말. 복지, 이것도 일본말. 우리 쓰는 말들이 다 일본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헷갈리는 게 굉장히 많아요. 왜 일본말 하냐면은 이 복지가 문제가 웰페어, 그 다음 경제 이코노미, 민주주의, 디모크라시 이걸 다 서구 거예요.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복지, 뭐 자유주의, 이 뭐 민주주의 다 서구 거예요. 우리나라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거 아니에요. 서양 거예요, 서양 거. 그리스 로마 거예요, 그리스 로마 거. 그리스 로마 거를 한 우리가 이제 갖고 와서 하는데 민주주의는 제가 아까 설명했죠. 이 한 명이 다 못 먹도록 하는 건데 디마크사이드 가시라는 게 데모스, 분장, 크래시, 부딪히다. 분자들끼리 부딪히다라는 게 민주주의의 본질이에요. 본질은 민주주의의 본질은 뭐냐? 싸우고 찢고 뽑고 한다는 뜻이에요. 찢고 뽑고 싸우다는 뜻이에요. 민주주의 본질이. 근데 민주주의라는 한자어로 일본말로 바꿔놓으니까 너무 고결하게 된 거야. 우리 TV 보면서 욕하잖아요. 저것들은 민주주의 한다면서 맨날 찢고 뽑고 싸워 그러면서 정치권 욕하잖아요. 싸우는 게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는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잘못했을 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장면들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헷갈리는 측면이 많아요. 정치라고 하면
우리 다스릴 정자에 다스릴 수 있죠. 굉장히 좋은 뜻이잖아요. 영어로 팔라틱스거든. 이게 뭔가 하면 그리스 로마의 폴리스라는 데서 찢어고 먹고 싸웠다는 뜻이에요. 그게 정치거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다 우리가 한자어로, 좋은 뜻의 한자어로 바꿔버리다 보니까 다 우리가 이 실제 내용과 다른 현실적 모순에 빠지는 상황이 벌어져요. 이것들을 제대로 들여다보면 복지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저는 제대로 알 수 있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복지는 뭐냐? 한편으로는 민주주의다. 왜? 찢고 먹고 싸워가지고 분배정의를 하고 나눠달라고 하는 것들. 보장을 해달라고,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잘 살 수 있도록 보장을 해달라고 하는 것들. 이것이 저는 민주주의고, 사실은 정치라는 곳에서 나온 복지도 똑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복지는 그냥 주지 않는 거죠. 어떻게 줍니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싸우냐? 정치로. 여기 있잖아요. 정치로 싸워야 돼요. 정치로 싸우는 거예요. 제가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표를 갖고 싸우는 거예요. 표를 갖고 싸워야지만이 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치 참여라는 방식만이 실제로 복지를 확대하는 방법이고,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결국은 민주주의다라고 이렇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이야기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여러분들에 대한 개념 정리는 나는 누구인가? 자, 저 영어를 좀 잘합니다. 영어는 이제 워커, 영어는 레이버, 영어는 인터레스트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복지사가 과연 노동자일까요? 아니면 사회에 봉사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공공에 있는 공무원일까요?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스스로 복합적. 저도 제 스스로 복합적이거든요. 복합적인데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두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좀 옛날에 좀 공부하신 분들 알 거예요. 워커는 뭐냐면 그냥 일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땅 파는 것도 일이고 집에서 가사노동하는 것도 일이고 그냥 일하는 게 워커예요. 그럼 레이버는 뭐예요? 돈 받고 일하는 거예요. 돈 받고 일하는 거예요. 레이버라는 거예요. 차이가 존재하거든요. ILO 할 때 인터내셔널 레이버 오르가니제이션 이렇게 해야지 IW 인터내셔널 워커 오르가니제이션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게 그냥 이제 이거는 수상 정도, 이제 부처 정도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하는데 그렇게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돈 받고 일하는 레이버입니다. 레이버는 뭐냐면 레이버의 인터레스트는 흥미 아닙니다. 흥미 아니고 이익이라고 이익. 자기 존재의 이익을 요구할 권리가 존재합니다. 인터레스트를 요구할 권리가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수많은 인터레스트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 누가 있습니까? 금방 얘기했고, 레이버, 노동자가 있고, 그다음에 경영자, 자본가 있고, 공무원, 자영업자, 쫙 있는 겁니다. 자, 이들의 이익관계가 합쳐져가지고 사실은 이 사회가 굴러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회가 이익관계에서 굴러가는데 이익들이 다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그 예를 드는데요. 우산장사와 집신장사는 이익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싸울 수밖에 없는 태생적 운명을 타고나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무조건 싸우면 안 되죠. 이거를 적당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날은 비가 오고 둘째 날 햇볕이 쨍쨍 쬐고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사실은 타협의 방식인데 그것을 한꺼번에 같은 날 해결하려고 하면 그냥 부딪히죠. 이런 상황들은 만들어내지 않아야 되는데 이익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잘 모르겠어요. 저도 여쭙고 싶은 게 이 사회복지사들의 레이버로서의 인터레스트는 누구와 충돌하고 있는가? 누구와 충돌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누구와 충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단순하지 않은 문제. 왜? 그냥 노동자가 아니거든. 사회 봉사자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준공무원의 성격도 갖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복잡해요. 이런 부분에서. 근데 제가 생각해요. 국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이익과 상충되는 사람들은 국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사회복지학과 1학년 입학했을 때부터 봉사하고 그 다음에 사회에 위해서 희생하고 이런 것들을 이데올로기화 시켜서 주입을 하면서 월급을 좀 적게 받아도 돼. 험한 일 해도 돼. 집에 늦게 가도 돼.
저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써 국가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데올로기를 주입해 줄 수도 있어요. 왜? 저는 정외과인데, 정외과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이데올로기를 쓰게 사회의 갈등을 양산하지 말고 하면서 좀 교육받더라고요. 저희 때. 저희도 똑같이 그렇게 주입받았어요. 근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정치는 뭐다? 민주주의는 뭐다? 갈등인 거예요. 갈등이고 투쟁인 거예요. 그게 깔려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게 국가로부터 교육을 받은 거예요. 왜? 국가라는 데가 우리의 이익과 상충되는 게 존재하거든요. 인터넷 측면에서 국가는 우리 사회복지사들에게 희생과 봉사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정당한 온라인으로서의 인터넷을 줘야 되는데 제대로 안 주죠. 제대로 안 주죠. 그래서 저도 옛날에 사회복지사를 할까 말까 고민도 좀 해봤었는데요. 참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한 20년 전, 30년 전 생각을 해볼게요. 저희 아버지 시대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공무원을 했는데 그 당시에 공무원들은 주말에도 나오고 구정이라고 있었어요. 구정. 옛날 설날을 구정이라고 했어요. 구정날 출근해야 됐어요. 근데 요즘 공무원들 그런 게 없어요. 대한민국에 생기는 모든 복지정책은 첫 번째 공무원들한테 먼저 시범적으로 다 해줘요. 대한민국에 생기는 모든 경제적 이익관계들 공무원들한테 먼저 다 해줘요. 근데 왜 사회복지사들은 그걸 못 누리고 있죠?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저는 그런 생각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거기에서 존재하는 방법이 사회복지사들에게 이 한 단계를 더 만들어줘가지고 국가가 이중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재단이에요, 재단. 재단은 민간 위탁 주는 방식. 위탁 주는 방식. 우리 노동자들 문제할 때, 그 뭐라고 하죠? 하청 주는 거. 하청 주는 것처럼 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서 국가가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오랫동안 이 사회복지계를 관리해왔던 거예요. 그 부분을 한편으로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우리 6.25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의 어쨌든 뜻 있는 분들이 복지 정책들을, 복지 사업들을 하고 이게 이제 구성해 왔던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국가가 잘 잡으면 국가가 그것을 책임져 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도 중간 단계를 끼워놔서 국가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덜 지고 돈도 적게 주고 하면서 적당한 수준으로 끌고 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정책들을 지금도 쓰고 있다고 봐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모순된 상황에 처합니다. 국가가 있는데 중간 관리자로서 복지재단이 존재해버려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복지재단은 그러면 흔히 하는 옛날 방식 표현 짭짤한가? 안 짭짤해. 세상이 밝아졌는데 뭐 복지재단 한다고 뭐가 가능해서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갈등과 적이 누군지 불분명한 상황을 서로가 다 서로 만들어버리고 그 속에서 지금 다 갇혀서 뺑뺑이 돌고 있는 거예요. 좀 그런 생각 들어요. 저는 한 번씩 사회복지재단 이사장들은 왜 국회의원이 되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사회복지재단 이사장들이 접을 다니잖아요. 그렇게 대단하게 돼. 요즘 돈 버는 사람도 못 봤어. 옛날처럼 눈먼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 투명하잖아요. 국가 예산이. 완전하게 투명하게 진행되고 그것에 대해서 밝히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기관장이라는 이름만으로 흔히 하는 말로 국가에 굉장히 있지 않습니까? 국가 표현인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해되고 있어요. 참 애매한 상황에 갇혀졌어요.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드린 게 인터레스트라는 이익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자, 사회복지사가 재단에 요구할 것,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가 국가에 요구할 것, 그 다음에 사회복지 기관을 운영하는 분들이 국가에 요구할 것, 이것들에 대해서 저는 정확하게 한번 공통분모를 찾아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걸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죠. 그걸 저는 지금 정리해볼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정리하는 좋은 시점이라는 게 왜냐하면 정치의 계절입니다. 정치의 계절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할 시기가 됐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사회복지계 전체, 그 중간에는 사회복지사들, 그 다음에 경영인들도 있을 거고,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집합해서 국가와 이야기할 수 있는 지금 시점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뭐냐면, 이익관계에서 제일 상충하는 부분은 국가입니다. 그렇죠, 그죠? 왜? 예산도 나오고 월급도 오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공무원인가요? 국가와 이익관계가 상충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공무원이라는 거예요. 공무원으로서의 대우를 저는 요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저는 오늘 갑자기 탁 드네요. 제가 상담 놓고 만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그래서 뭐 처우 개선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했는데 공무원답게 해달라는 저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선 이야기했습니다만 요 이야기를 하고 잠깐 좀 생각을 좀 정리하게 질문이라든가 이런 의견들을 듣고 다시 또 제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했는데 나는 의견이 다르다. 너는 전공자가 아니라서 모르고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라는 토론이 될 만한 거리들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같이 좀 말씀을 나누면서 그 기간 동안 좀 머리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이야기 좀 해보시죠. 그럼 저기 앞뒤로 계신 우리 위원장님께서 한번.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정도 또 고민이 되는 게, 네. 첫 번째는, 그래서 이제 아까 뭐 앞에 모두의 결론부터 말씀하신다고 하고, 네.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존에 우리가 이제 뭐 유권자연맹이라는 이런 이름의 조직들을 만들고, 이제 거기서 우리의 요구사항들을 모아가지고 후보들하고 이렇게 만나는 자리들도 가지고 뭐 요구들도 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잘 먹혀들지 않는 모습에서 사실 자제를 많이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현실 정치에서 봤을 때, 이제 정당에도 이제 활동을 하시고 하셨으니까, 현실 정치에서 봤을 때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어떻게 비춰지는가 하는 게 가장 궁금하고, 두 번째는 우리 이제 지역에서 일하는 복지사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 좀 굵직굵직한 어떤 요구사항들은 우리의 역할이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우리 지역적인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니까 지역에 있는 우리 복지사들이 어떤 고민들을 하는지 필요한지 이런 부분. 알겠습니다. 또 생각하겠습니다. 자기 주장도 좋고요.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대모하십시오. 파업할 때 이야기밖에 할 말이 없어. 근데 이 정치 참여라는 방식은요 깊고 넓게 해야 합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언어는 백이라고 하잖아요. 뭐라고 하지? 우리는 이제 정치적으로 백브리핑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막 이제 마이크 들고 설명을 하면은 뒤에 가서 기자들한테 그게 알고 보면 이런 거야, 이런 이제 백업을 해주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정치는 갈등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갈등을 일으켜야 합니다. 갈등을 일으켜야지만이 국가가 두려워합니다. 그게 현실인 겁니다. 저는 중앙 차원에서 이게 정치적 요구를 반영을 시키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에 깊이 참여하는 방법, 정당에 깊이 참여하는 방법, 이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갈등을 제대로 일으켜야 됩니다. 한번 파업을 하든가 아니면은 저는 이 부분에서 오히려 우리 사회복지사 개별 사람들보다는 재단을 운영하는 분들이 한번 들고 일어날 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서 지금 굉장히 복지재단 운영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시설장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한번 들고 일어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치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냐면요, 이렇게 봅니다. 사회복지사들은 굉장히 유순한 쿠키처럼 봐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의사들 보세요. 의사들 숫자가 생각보다 안 많잖아요. 상상을 초월하게 땡깡을 펴니다. 의사들의 이익은 늘 과대포장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최근에 물리치료사협회라고 해서 한국 물리치료사협회 제가 정책 자문위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의사의 처방 아래 물리치료를 할 수 있다라고 바꾸고 싶어요. 지금 뭔지 아세요? 의사의 지도와 현장 감독 아래 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의사들이 물리치료를 하는데 아무도 감시 감독 안 해요. 근데 그걸 안 바꿔주는 거야, 의사들이. 물리치료사가 의사들보다 숫자가 많아요. 근데도 안 바꿔주는 거예요. 사회복지사들이 의사들보다 숫자가 많잖아요. 근데 의사들만큼 이익이 과대해서 이렇게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행동의 격함이 존재하지 않는 거고요. 한편으로 뭐냐면은 정치에 참여가 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에 참여를 깊이 해야 된다. 그 깊이 하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경선이라는 후보의 뽑는 과정부터 참여하자라는 제가 제안을 드린 거예요. 행동으로서는 극단적으로 국회 앞에 와가지고 뭐 삭발도 하고 이런 거 좀 하세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저는 늘 우리 그런 거 봐오니까 그냥 아주 즐거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기 생존에 관련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격하게 해도 당연히 받아들여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선호의 강도라는 표현을 써요. 민주주의 선호의 강도라는 게 뭔가 하면은,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어떤 것은 없으면 죽는 거예요. 어떤 것은 없으면
대단한 게 아니고, 물은 없으면 죽잖아. 물을 구하기 위한 투쟁이라는 것은 우리 목숨 걸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건 사람들 용인을 해줘야 돼. 물을 구하기 위한 투쟁을 목숨 걸고 하는 건 용인을 해주는데, 과자를 구하기 위한 투쟁을 목숨 걸고 하면 우스운 사람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이게 생존권의 문제라고 느껴지는 것들에 절대적 생존의 문제라고 느껴지는 것은 물을 구하는 투쟁처럼 해도 사회적으로 용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극단적인 투쟁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투쟁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 차원에서는 저는 그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정치 참여를 직접 좀 출마하셨으면 좋겠어요. 직접 좀 출마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는 흔히 이제 지방자치제가 전공자인데 한국의 지방의원들이 여기 계신 사회복지사들 보다 대다수 못할 겁니다. 지방의원들 타당을 욕하면 안 됩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 여기 계신 사회복지사들보다도 훨씬 더 소명의식이라든가 사회적인 예산이라든가 공공의 관점에서 돌아가는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떨어질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세탁소집 사장, 통장집 사장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 구현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보다 훨씬 이 공적인 영역에서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저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뽑아서 그런 지방의원 같은 경우는 의회에 진출하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손해로서 바꿀 수 있는 사회복지 관련된 일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지방 차원에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방의회에서 하는 대부분의 일들이 생활과 복지의 일들이 그러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제일 전문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방의회 같은 경우는 많이 좀 출마했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대구에서 하신다면 제가 양당에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국민의힘도 제가 발의 넣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친한형들 많아요. 그래서 막 할 테니까 그런 것들을 해서 직접적으로 한번 바꿔보는 정치 참여도 의미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근데 지방의회를 하게 되면 현장에서는 사표를 내야 되죠. 정직이 아니고. 정직이 아니고 사표를 내는 거거든요. 사표를 내더라도 지방의회를 했다가 다시 올 수도 있잖아요. 사회복지계로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면서 정치라는 것과 그 다음에 사회복지라는 것이 순환하는 구조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회복지계를 잘하는 정치인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정치계를 돌아오면은 정치라는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을 이해하는 사회복지 활동가가 같이 생기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 순환적으로 좋은 방식이에요. 저는 그런 방식들에 대해서 좀 열어놓고 사회복지계에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하러 가면 사람들이 에이, 저 정치할 출래해서 앞으로는 보지도 마. 이렇게 할 게 아니에요.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역관제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방형이에요. 개방형 공직을 최대한 열어가지고 외부에 있는 다른 영역의 사람들 한번 들어가 봐줘야 돼요. 그러면 알 거예요. 왜 사회복지에 예산이 적정한가? 왜 이렇게 처우 개선이 안 되고 있는가? 이런 문제, 재단을 운영하는데 왜 이렇게 간섭은 많은가? 이런 문제들을 행정 쪽에 들어가 보면 알 거예요. 그리고 행정 쪽에 들어가서 있어야지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좋아요. 그런 부분에서 개방형 공직제를 최대한 도입을 해가지고 공직에 한번 진출해 보는 것도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요구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단기간에 우리가 이제 수건 사업 있잖아요. 처우 개선 문제, 재단 운영 문제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복지 정책 직접 입안자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의회에 가는 문제, 그리고 또 공직의 개방형으로 참여하는 문제 이런 것들도 저는 요구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근무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게 전부 다 고시 출신들이잖아요. 고시 출신들은 관심 없어요. 저도 이제 정부에 참여를 고위공직자로 보건단으로 참여하는 제가 주인인 줄 알았어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품. 대한민국 주인은요 고시 출신 공직자예요. 고시 출신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대한민국의 주인이에요. 일반 우리 현장에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 막 괴롭히고 때로는 시청에서 괴롭히니까 좀 짜증나잖아요.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와서 우리하고 만나잖아요. 우리하고 만나잖아요. 고시 출신 패스하면 일반인을 만날 일이 없어요. 일반인을 만날 일이 없고 서류 만들어가지고 지자체를 뿌려요. 공개도 뿌려요. 그리고 결과 관심 없어요. 근데 열심히 일한다 그러면 자기들이 맨날 보고서 오타 수정하고 있잖아요. 밤새도록 저끼리 회의해요. 저끼리 회의하고 마지막에 말단 2명이 현장 가요. 100명. 그런 식으로 굴러가는 것을 바뀌려면은 결국은 뭐냐면은 정치 참여해야 되고 가장 중심적인 참여는 행정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지계 현안 등도 해결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요구할 게 있으면은 가장 첫 번째로 사회복지사들을
개방임하고 정부라든가 지자체에 임용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열어라라는 요구를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의미 있을 것 같다고 갑자기 생각이 들어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정치 참여 문제를 할 때마다, 제일 어려운 문제는 이제 돈 문제인데, 요즘 돈이 안 들잖아요. 요즘 정치에 돈 안 들어요. 저도 제가 이제 국회의원 경선에 제가 떨어졌는데, 제 돈은 거의 안 썼어요. 후원자들, 자발적인 후원자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여기 또 조직되어 있잖아요.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목표를 한번 정해보세요. 내년 지방선거에 대구에 사회복지사 시의원 몇 명, 사회복지사 구의원 몇 명 구별을 한 명씩 만들어 보겠다. 그런 목표를 잡는 것도 굉장히 저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정치가 풀려야지 행정이 따라와요. 당장 여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금방 이야기했던, 제가 이야기했던 행정을 개방적으로 해서라고 여러분들이 요구하면 안 들어요. 여러분들 이야기 목소리 안 기울여줘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의원을 꼭 만들잖아요. 여러분들이 구의원을 만들잖아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압박을 하면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의 구조나 집행 구조를 감시하는 구조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계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잖아요. 대의제와 집행부가 분리되어 있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당장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대의제고 좀 더 깊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은 행정이다. 사실은 이게 정치에 가장 깊이 참여하는 방식이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관철시킬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인데도 좀 궁금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 참여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 시의원이나 구의원 참여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멀게 느껴지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씀을 하셨는데, 해도 되나?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예를 들면 뭐 정당의 어떤 도움도 받아야 되는데, 사실 물론 협회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진입을 시키더라도 정말 기존 정치권에서 이런 저희들의 노력을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현재의 구조가 되어 있는지 사실 그런 것들을 좀 궁금하고요. 나중에 그런 시도들은 좀 있었는데 이런 이제 뭐 실패의 경험들이 많다 보니까 저 정도 되시는 분이 했는데도 안 되는데 뭐 우리가 해도 되겠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회의감? 또는 우려라기보다는 좀 해도 되겠냐? 뭐 받아주긴 할까? 뭐 이런 거에 대한 좀 불신도 좀 있고 그런 부분들은 좀 저희들이 어떻게 받아가면 좋을까? 아니면 준비는 돼 있으신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직을 할 준비는 여러분만큼 된 사람들이 없어요. 왜? 지방의회에서, 그 다음 지방정치에서, 지방행정에서는 대부분이 복지잖아요. 복지 일인데 제일 전문가들인 거예요, 사실은. 제일 잘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첫 번째 자질을 갖추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이제 방법의 문제인데 우리끼리의 익스큐즈가 필요해요. 자, 우리 여기 계시는 분은 이좌빨님, 저기 홍수국골통님 이렇게 있으면 서로 이해해야 돼요. 사회복지 내에서는. 자, 홍좌빨님은 민주당을 가시고 그 다음에 조숙골님은 국민의힘을 가시고, 그래 가서 그쪽 당에서 정치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회복지라는 이익관계, 아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였을 때만큼 같은 목소리를 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서로가 익스큐즈를 해준다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돌아올 수 있는 구조, 여러분,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돌아올 수 있는 구조가 없으면은 가는 게 두려워요. 내가 강을 건너갔는데 다리를 뒤에서 끊어버린다고 하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저는 돌아올 수 있는 다리를 열어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숙골님과 좌빨님이 합의를 해줘가지고 이쪽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저는 가장 편하게 정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약사들 정치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약사 정치인들. 왜 약사 정치인인지 쉽게 하는 거예요. 자연업이니까. 정치하다가 떨어지면 돌아와서 다시 약국하면 되거든. 얼마나 편해요. 저 편해요. 출마했다가 떨어지면 다시 가서 정치평도 텔레비전에 털면 돼요. 그냥 밥 먹고 살아요. 그러면 뒤로 돌아갈 다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이 마음이 편안한 거잖아요. 또 똑같은 이 다리를 열어주는 것이 저는 우리 내부에서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 그것만 있다면 두려움이 뭐가 있겠어요? 다 우리 솔직히 말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가 우리가 사회에 봉사하러 왔지만 이게 직장이잖아요. 직장이 없어진다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굶어 죽으라는 소리잖아요. 얼마나 두려워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가 우리 같이 내부에 들어도 좌빨이든 문골이든 간에 그걸 가지고 서로가 인정을 해주면서 열어준다면 저는 두려움은 저는 없어질 거라고 봐요.
이걸 만들어내는 거는 법적인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법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은, 특히 이제 재단을 운영하는 경영진들, 이런 부분들에서 여기에 대해서 열어주시는 방법들을 저는 기관장들이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것만 된다면은, 말씀하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저는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제 제안이? 예, 좋고요. 또 정당에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진입을 하려고 했을 때 어떤 태도로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도 좀 정당에서 사회복지사들 대구 같은 데서 오면 땡큐 중에 왕땡큐죠. 예, 관장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했는데, 제가 또 팩트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사실 통닭집 사장님이나 세탁소 사장님들이 사실, 역량적으로 저희보다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동네 주민을 조직화하고 있어요. 사실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공천을 주는 사람은 본인의 지역구에서 주민을 많이 모을 수 있고, 땡길 수 있고, 표심을 만드는 사람에게 공천권을 주든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가 역할은 많지만은 그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득되는 사람에게 공천을 주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공천을 받으려고 하면은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지역 주민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통닭집 사장님이나 세탁소 사장님이 가지는 그 표심도 예,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지역사회에서 예, 우리는 이제 공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부족한데 그래도 저희가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저는 받을 수 있는 팁이 있다면 팁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하고 아까 우리 국민의힘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국민의힘 이 지역의 주류이기 때문에 주류들을 많이 이제 참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지역의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들 간다고 하면 다 공천 줄 걸요 아마. 민주당 지역 의원들 그냥 와던 분들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훨씬 민주당 의원들보다 조직력도 나을걸요? 저는 한 대구에 5만 명 정도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5만 명이면 가족까지 하면은 10만 명이면은 지역구별로 나누면 얼마나 많아요. 실제로 의원들이 자기 동네에서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되거든요. 20, 30명 되는 수준이거든요. 더 이상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복지 수급자들 대상으로서 또는 복지 프로그램 하면서 만나는 분들 한다면 그게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많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만약에 한다면은 지역별로 찍었어요. 복지기관이 거점이 되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복지시설이라는 거점이 되는 것들을 찍어가지고, 요 큰 복지관이 있고, 우리 여기 그 시설이 있는 곳에는 한 명씩 내자 이렇게 해서 준비한다면 한 몇 개월이면 저는 그분들을 압도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면 아시겠지만은, 자영업자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다 달라요. 이익이 다 달라요. 내가 예를 들자면 노래방을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정치를 오래 했는데, 천하에 도움 안 되는 게 자영업자 조직이에요. 노래방협회, 요식업업체, 무슨 협회 있잖아요. 식당마다 다 개별 경영을 해야 돼요. 근데 무슨 그 사람들끼리 뭉치겠어요? 절대 안 뭉쳐요. 그냥 개별 인간관계에서 술 사주고 밥 사줘가지고, 형님, 동생 이렇게 해서 모이는 수준인데, 여기는 이익관계가 같잖아요. 복지사로서 이익관계, 하는 일도 똑같고, 동질성이 있는 집단인데, 저런 분들은 훨씬 더 유리하게 그 조직하라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필요하지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에 가입을 하세요. 직접 가입을 해버렸어요. 가입을 해버리면서 지역별로 5만 명 중에 한 2,000명만 정당에 민주당 대구의 당원이 2,000명도 안 돼요. 2,000명도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서 민주당 당원에 한 2,000명 가입시키면 민주당 시당위원장 애가 공천 최고 책임자 시당위원장 하고 있어요. 수준이 그래요. 근데 민주당 부의원이 제가 알기로 대구에 한 5, 6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3인 선거고 2인 선거고 민주당 한 명씩은 되잖아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니면 다 옮겨주세요. 제가 와서 시당위원장 할게요. 공천 다 드릴게요. 진짜. 가능해요. 제가 보기엔 아주 정말 대단한 조직인데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대통령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국에 한 사회복지사 중에 한 100만 명 안 됩니까? 100만 명이면은 민주당 그 대통령 후보 뽑는 경선에 실제 참여하는 게 한 6, 70만, 80만 정도 되거든요. 80만 명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뽑아요. 100만 명 다 참여하면 사회복지사 대통령도 뽑을 수 있겠죠. 그건 사실은 적극성의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적극성의 문제에 두려움을 할까 봐요. 테러 문제예요. 테러 문제 때문에 적극성이 부족한 거예요. 변호사들이 정치 많이 하잖아요. 왜? 테러가 늘 열려있어요. 가서 변호사 하면 되니까, 변호사 하면 개업하니까 정치 많이 하는 거고, 어디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정치하러 뛰어나오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게 선진국 정치가 변호사들이 정치가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정치예요.
유럽에 가면요,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공무원들이에요. 왜냐면 우리처럼 공무원들 정년 보장 안 해주거든. 한 10년 하다가 나와서 정치인이에요. 우리 아는 뭐 마크롱, 뭐 마카롱, 뭐 있지 않습니까? 카메론, 뭐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공무원 출신들이에요. 공무원들이 제일 풀렸는 사람이에요. 공무원들이 국가 돌아가는 시스템을 제일 잘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고용공직자도 정년 보장해주니까 죽을 때까지 그냥 그 좁쌀 영감제 대장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서양처럼 이렇게 그게 안 되면 역관제를 해서 10년, 20년 되면 나가야 되면 나와서 다 정치해요, 공무원들이. 그게 행정의 효율성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정년이 보장돼 있잖아요. 나가기 싫어요. 저 이제 정년이 보장된 직장을 때려치우고 나와서 정치에 도전한 사람이긴 합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고, 왜 특기가 있으니까, 이게 터는 게 있으니까,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이제 나온 건데, 여러분들도 아까 말한 퇴로의 문제, 빼갈 수 있는 문제만 해결될 수 있다면 전혀 두려움 없이 저는 정치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아주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회장을 하면서 유권자연맹을 추진시키고 공약을 만들어내서 이제 갖다 드리고 하는 그런 과정은 저희들이 다 했는데요. 근데 그게 대부분 같은 경우는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정당의 그 기관들이 좀 언밸런스가 있는 데고 그래서 저희들은 뭐 그게 경쟁이 별로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 무조건 진보 보수 정당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우리가 열심히 만들어 봐도 그것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좀 해결을 하면, 이런 지형에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말씀 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예, 저 섬세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내부의 경선에 참여해야죠. 내부의 경선. 1당 구조잖아요. 1당 구조잖아요. 그죠? 1당 구조에, 자, 여기가 이제 동구죠. 동구에 국민의힘, 무조건 당선되는 곳이에요. 그죠? 네. 국민의힘의 두 사람이 경선한다. 경선에 참여해버려야죠. 본선에 가서 도와줘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 어차피 공천만 받으면 되는 데잖아요. 공천 받는 과정에 참여해서 도와줘야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민주당 경선에 참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본선은요, 대한민국 사회의 본선 투표는 그냥 정해져 있어요. 광주 가면 민주당 되는 거고, 대구 가면 국민의힘 되는 거고, 거기에 본선에 아무리 우리 협약서 쓰고 난리 쳐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경선에 와서 그래야죠. 그래야지 힘이 제대로 딱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 날에 참여하라고 하는 거예요. 국민으로서 유권자로서 자, 본선에 투표할 때 1번 민주당, 2번 국민의힘 있는데 민주당 후보에게 500표 줄게요. 아무 의미 없죠. 500표 받으나 안 받으나 떨어져요. 근데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국민의힘 경선에 500표 딱 던져주면 그 사람 국민의힘 후보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바로 여기서 당선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정당의 정치에 참여할 때 깊게 참여하라고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게 제일 고마운 방법이에요. 경선에 도와줘요. 질문은 아닌데 네. 제가 이제 고민했던 것들이 제가 아까 약사분들 이제 말씀하셨어요. 네. 약사하고 간호 쪽에 보면 네. 많이 어떤 직간접적인 어떤 그렇게 많이 이제 진출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네. 사회복지 영역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평상시에 생각했는데 오늘 이제 그 평론가님이 어떤 그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려져 있다. 네. 이게 좀 크게 와닿고요. 네. 두 번째는 저희가 직접적인 어떤 사회복지 영역의 사회복지 전공자가 가는 것들도 참 의미 있고 좋을 것 같은데 혹시나 비전공자가 비전공의 어떤 사회복지사의 어떤 그런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가를 사회복지를 이렇게 좀 많이 좀 이렇게 오픈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또 그것도 전략적인 또 접근이 또 하나의 또 그런 어떤 전략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두 가지 부분들에서 조금 뭐 의견인가? 예, 질문을 좀 드립니다. 예. 아까 이야기를 제가 하나 첨언을 더 해서 말씀드릴게요. 울산의 현대중공업이라는 데 저희 학교 다닐 때 어릴 때 이제 대본을 엄청나게 세게 하는 데였어요. 그걸 뭐 몇백 명이 잘리고 하더라고요. 제 육촌 매형인데 이제 육촌 누나라고 엄청 친했어요. 옆집에서 자랐는데 그 형님이 현대자동차 노조 대의원 뭐 회장 이런 걸 하다가 늘 잘렸어요. 지금 재벌이에요. 엄청 잘 살아요. 현대자동차는 돈을 많이 모았더라고요. 노조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잘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다 목에 살리는 거예요. 잘린 사람들 목에 살리고 그 다음에 단협해서 이제 임단해가지고 임금 협상하고 이렇게 단체 협상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들이 회사를 또 하나 만들었어. 하청 회사를 만들어서 현대자동차 하청 회사를 집어넣어버렸거든요.
잘린 놈들 거기 다 가 있는 거예요. 와, 이러니까 노조를 열심히 해도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해도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폼 나와, 남 앞에 나와서 뭐 강력한 이야기하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시원시원하게 이야기했는데 먹고 사는 나라고 지장 없고. 이게 사실은 중요한, 이게 동료애예요, 동료, 아까 제가 뒷문을 열어놔라는 것과 이 동료애라는 것과 이것이 받쳐줘야지만이 누군가 뛰쳐나가서 앞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내가 출마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야 이거 제비뽑기 하듯이 억지로 떠밀려서 나가버리고 같이 책임 안 져주면은 아무것도 다 하기 싫어져요. 그런 부분에서는 동료애를 제대로 발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료가 직접 하는 게 제일 좋고 그게 안 될 때는 이제 그냥 우리 말 산다고 하잖아요. 우리 이제 경상도 말로 우리 노름판에 있는 게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자 선수 내려가서 말 사서 한다 이러면 말 사는 방법도 필요해요. 필요한데 국회의원은 말 사는 게 저는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국회의원은 나라 전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임위가 보건복지라고 하더라도 사회복지만 해서는 나라를 제대로 못해요. 왜냐하면 예산에 더보내는 게 복지 예산, 산업 예산, 무슨 예산, 노동 예산 있는데 상호 전체를 이해해야지만이 우리 걸 더 빼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국회의원은 이제 저 같은 사람 말을 사야 돼요. 사회복지사 여러분들 도와주셔서 말을 사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방정치는 좀 그런 측면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회는 예산을 직접 집행하지 않잖아요. 직접 집행하지 않고 국회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지자체로 내려가거나 공공기관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와요. 그 직접적이지 않기 때문에 말을 사서 전체적으로 보는 게 맞는데 이 지자체 지방의원들은 직접 집행이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말을 사는 순간에 제가 봐도 이 말한테 너무나 많은 다양한 요구들이 들어가 버릴 거예요. 바이어스가 낀다고 하죠. 그죠? 우리는 우리말이라고 흔히 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지지해서 구현시키고 시연시켰는데 기업인들 로비하고 뭘 로비하고 이런 데 있을 때 노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여지가 있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방의회만큼은 직접 이해 당사자들이 하는 것들이 훨씬 효율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기 국회 쪽에 말은 제가 말을 해드릴 테니까 열심히 채찍질 해주십시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학교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고요. 네. 그 아마 다른 그 사회복지 현장과는 또 다른 특성과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학교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수도 많지 않고 아무래도 그 여러 가지 이런 단체 활동이나 조직 활동에 너무 소극적이다 보니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 좀 시작의 정치 참여와 같은 형태의 좀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어떤 돌파구가 제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배운다는 마음으로 왔고요. 사실은 그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사실 제가 너무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정책 위반이나 정치 참여나 그런 그 앞에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모든 말들이 불가능한 이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사실 조금 들어서요. 선생님께서 정치 출마하시면 제가 지지하고 그런 거 하겠지만 조금 이상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저희가 손에 잡힐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는 정치 참여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배워서 그 학교 사회복지사들이 사실 여러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실 때 제가 받아 적은 게 학교 사회복지사의 존재이익은 누구와 충돌하고 있나 제가 굉장히 큼지막하게 적어놨거든요. 저희는 생각해보니까 충돌하고 있는 집단이 너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희가 하나하나 해나갈 수 있는 작은 정치 참여부터 조금 말씀해 주시면 제가 노력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제 강의를 하자고 해서 제일 고민했던 게 이제 충돌이라는 부분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이렇게 숫자도 많고 사실 조직화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왜 자기들이 이거를 목소리를 제대로 못 낼까 하니까 충돌 지점이 불분명한데 많은 거야. 복잡한 거야. 그죠? 이게 속해 있는 데에 따라서 충돌 지점이 많은데 누가 흔히 하는 주요 적군인지 적의 살인부를 어디를 때리고 폭파시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 이게 애매한 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이게 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까지 이런 상황이 있었구나라고 저도 좀 깨달았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이제 저희끼리 내린 결론, 제가 내린 소결은 국가다라고 이제 1차적으로 국가다라고 이제 소결을 내린 거고요. 정치 참여 부분에서 제일 쉬운 건 그냥
정당에 가입하는 건 당원이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이 당원에 가입 못하는 거예요? 당원에 가입하는 겁니다. 당원에 가입하는데요. 대구에 산업선 철도라고 들어보셨어요? 그거 제가 했어요. 제가 담당자였어요. 국가에 산업철도 이런 거 제가 결정해요. 들어와서 직접 참여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그냥 서류 보면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교육이 얼마나 고등교육이 잘 돼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은 공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예산 결산 볼 줄 아시죠, 그죠? 대충 다 예산 결산 볼 줄 아시죠? 예산 받아보기 때문에. 그 정도면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방법은 뭐냐? 정당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정당에 가입하셔가지고 내가 의원이 못 되더라도 의원이 되는 과정일 수도 있고요. 정당에 가입하시면 무슨 자료라든가 신청하면 바로바로 보내줍니다. 여기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대구시에다 뭐 자료 달라고 안 줍니다. 안 줘도 그만해요. 정당에서 달라고 바로바로 보내줍니다. 그런 부분 정당에 가입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질문들 속에서 제가 뭐 많이 제가 궁금했던 부분을 많이 들었고요. 사실 저희들이 현장에 있으면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 일들을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 저희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 지역에서 여러 또 구의원들 분들에게도 좀 위축되어 있고 공무원들에게도 위축되어 있는데 저희 현장에서 정당 가입 이외에 저희들이 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은 그분들이 어떻게 좀 저희들의 목소리를 좀 이렇게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다라는 좀 이야기해 주시고요. 일단 우리나라의 정당은 참 심각한 수준입니다. 제가 이제 민주당에서 제가 흔히 하는 지방자치 전문가로 늘 가만히 있어도 제가 이제 청와대 지방자치 비서관 물방에 늘 오른 사람인데 이게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문제가 이제 지방자치 도입된 건 아니죠. 김대중 대통령이 13일간 단식해서 지방자치를 만들어냈는데요.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정치의 동원체제로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트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동네에서 조직 잘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지방자치를 하다 보니까 지방자치가 발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어요. 그건 뭐냐면 정당이 엘리트 양성 구조가 없어요. 정당 내에서 엘리트를 못 키우는 교육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이 모양인 거고 20년 전에는 지금은 우리나라 정치는 전혀 발전한 거 없어요. 우리나라 정치는 발전할 가능성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 정치가 제대로 발전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익관계가 분명한 사람들이 여기에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되는데 그거 잘 안 되고 있어. 우리나라는 흔히 하는 진보 정당이라든가 보수 정당이 제대로 없잖아요. 민주당은 진보 정당이 아니에요. 민주당은 그냥 민주당은 그냥 잡탕 정당이에요. 잡탕 정당이고 우리나라는 보수 정당 없어. 국민의힘 무슨 보수 정당이에요. 꼴통 정당이죠. 아주 냉전적 사람. 6.25가 있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정당이에요. 민주당은 그 정당이 집권하지 못하도록 방해놓는 게 민주당의 운영 수준이에요. 민주당은 정체성이 없는 정당이에요. 이건 편집 안 해도 돼. 방송에 나가도 될 정도인데, 그렇기 때문에 정당이 발전 안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친일성환도 있어요. 우리 어릴 때 그런 이야기 있죠. 조선이 왜 망했다? 사색 당파로 망했다. 당파 싸움 때문에 조선이 망했다라고 우리 교육을 받아요. 동인, 서인, 노론, 소론, 북인, 남인, 이거 막 개보도 외워. 그거 친일성환이에요. 친일파, 일본 사람들이 조선을 침략했잖아요. 조선을 침략하면서 조선은 사색 당파 때문에 망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접수하고 이렇게 논리를 만든 거잖아요. 사색 당파 때문에 망했다라고 하니까 뭐지? 정당이라는 것은 굉장히 사적인 영역의 것들, 사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우리 한국에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당에 똑똑하고 엘리트인 사람이 정당에 안 들어와요. 그럼 정당에는 어떤 사람이 정치인이냐면 갑자기 출세해서 유명해진 사람들, 갑자기 출세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조직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야지 정당 내에서 훈련된 사람들이 밑에서부터 구의원하고 시의원하고 단체장하고 이렇게 잘 올라가지 않아요. 근데 밑에서부터 올라간 사람들은 올라가면서 부패해버리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차질 자체가 않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한국의 현실인데 정당은 헌법기관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정치활동의 자유라는 것을 보장받은 헌법기관입니다. 외국에 특히 이제 정당의 뿌리라는 것이 우리가 보는 정당의 뿌리 주로 유럽거든요. 유럽의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데 가면은 지자체 안에 정당이 들어가 있어요. 대구시청 안에 정당 사무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국가기관은 공공기관으로서 인식이 돼요. 근데 우리는 사적인 영역인 것들. 동네 세탁소 아저씨가 아닙니다. 동네 통장집 아저씨가 동네 아줌마들한테 닭다리 하나씩 주면서 모으는 담원들. 이렇게 생각하는 수준에 있으니까 이 모양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걸 바꾸려면 풀뿌리에서부터 금방 말씀드렸던 이익관계 분명한 조직화된 분들이 들어가 줘야지 바뀌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은 현실이에요.
근데 그걸 하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정당에 가입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나머지 할 수 있는 방법들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감시하는 거예요. 감시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분들이 복지 정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을 받아내고 하는 과정들도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과정이다. 그것이 하나의 또 한편의 저는 정치 참여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부에서 예산 받으니까 그 다음에 정부에서 규제를 받으니까 지자체에서 규제를 받으니까 우리가 어린 것처럼 생각해서 쫄아있는 측면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유권자가 최고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유권자가 왕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예산을 얼마 줬다는 구의원, 그 다음에, 또 뭐야, 이걸 감시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절대 쫄 필요 없어요. 열심히 투자하세요. 저는 그렇게 하고 열심히 언론에다가, 거기에 노출시키고 꾸짖고 하는 그런 감시 기능을 대의적으로 해주는 것도 저는 중요한 정치 참여의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같은 사회복지사지만 뭐 일하는 기관이나 밖에 사회복지사 선생님도 계셨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다를 것 같아요. 그 상황들을 어떻게 모아서 한 목소리를 낼지, 그리고 그러면 그 중심축은 누가 돼야 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나 생각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랫동안 정치를 하셨고, 정당에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한 목소리를 내고 같은 역량을 내는 거는, 뭐 아까 말씀하셨던 동료애나 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이제 정치나 민주주의를 심하게 말씀을 하셨긴 하신데요. 굉장히 오래 정치를 하셨고 하시니까 선생님 정치를 하시는 이유는 뭔지, 정당에 가입되어 있는 이유는 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아까 말한 두 개지, 양대 정당에 당원을 가입하시는 것과, 그 다음에, 정당에는 사회복지 책임자가 존재합니다. 사회복지위원장. 이런 것들 자리를 달라고 하십시오. 뭐 줄 겁니다. 현직 사회복지사 조직에서 미는 사람이 사회복지위원장을 달라고 하면 안 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달라고 하십시오. 달라고 하셔서, 자, 우리, 윤좌빨님은 민주당에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조수꼴님은 국민의힘 들어가시고, 이 두 분이 협상하세요. 그럼 결국 같은 뼈에 협상하는 거예요. 복지정책 과정. 저는 그런 방법들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고요. 정당을, 현대판 군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학자가. 모든 것이 정당 내에 국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국가조직체는 다 들어가 있어요. 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정당이 폭력조직, 아시죠? 비슷하다. 이게 뭐예요? 국가가 폭력이라는 것이죠. 국가가 공인된 국가가 공인된 폭력을 갖고 있고, 관료적 돈을 갖고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당도 똑같은 그 단위의 소규모 모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하는 사람들은 국가를 상대로 싸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그 힘이 있는 거예요. 그 결사의 강도가 있기 때문에, 동료의 강도가 있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예요. 제가 겪어보니까요, 정당에는 우리는 경찰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정당에 절대 경찰이 못 들어요. 정당에 경찰이 들어오면 그 경찰, 제가 봤을 때는 막 불태워 죽일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정당에 세요. 저도 몰랐어요. 정당이 이렇게 센 조폭 집단인지 몰랐어요. 왜냐면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죽기 아니면 살기로 권력을 가지려고. 아까 제가 조선시대 이야기했잖아요. 조선시대에서 당쟁을 해서 지문을 뜨게 됩니다. 목이 된가. 권력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권력이라는 것은 돈과 폭력을, 행정력이라는 게 힘력자가 들어가는 폭력이라는 의미잖아요.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이라는 거죠. 돈과 행정력이라는 것을 가지기 때문에 그만큼 무서운 집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열어주는 게 그 무서운 집단에 참여해 보시라. 근데 그게 생각보다 들어가 보면 무서운 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서운 데는 정말 허약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세고 똑똑한 사람들, 그런 측면에서 참여하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에 들어가서 한 부분을 달라고 했어요. 사회복지위원장이라든가 그것도 이제 좋은 방법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정치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어서. 여러분들 보고 정치에 참여하라고 하는 이유도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위의 세상을 바꾸라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불합리함을 바꾸라는, 세상을 바꾸라는 의미에서 저는 정치를 하라는 거죠. 왜? 정치는 권력이라는 파워를 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힘이라는 것을 가지고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치에 참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도 정치를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 정치 평론가로서 하나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내년 지방선거가 어떻게 될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네. 그 이유는 저희들도 어디가 유력하다 네. 라고 해야
그쪽 정당으로 가려고 하던가 아니면 그쪽 들어가서 네. 저희들이 지금부터라도 좀 준비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네. 정치 평론가로서 바라보는 네. 지금 현 정책이 어떨지 좀 궁금하거든요. 내년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 이기는 쪽이 다 먹습니다. 뭐 간단합니다. 대통령 선거 이기는 쪽이 다 먹는 구조고요. 근데 민주당이 이기라도 대구 경북은 못 먹을 겁니다. 부산 경남까지는 먹더라도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대선은 그냥 반반 나누십시오. 아니 성향대로 손 들고 나는 성향대로 평소에 좀 친민주당이 하는 거는 민주당 쪽으로 참여하시고 나는 평소에 이쪽 쪽에 하는 이쪽으로 참여하시고 그러나 정체성은 사회복지상 하고 또 그렇게 저는 대선 경선 인단으로 참여하십시오. 양 정당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현장 정치에 참여하실 출마하실 분들은 비율 순서성 그대로 한 60-70%는 국민의힘 대구 같은 경우는 나머지 한 20-30%는 민주당 그렇게 참여하시면 거기서만큼 지분 받는 게 낫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이 저는 뭐 듭니다. 네. 아마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대선을 이기더라도 대구에서 대구시장을 된다면 이런 거는 불가능할 거예요. 다만 구의원은 거의 비슷비슷하게 될 거예요. 구의원은 다 흔히 아다시피 한 지역에서 2명이나 3명씩 뽑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요. 그 지역에서 최소 25%만 득표하면은 무조건 2인 선거구에서는 당선되게 되거든요. 민주당 지지도 한 그 정도까지 잘 나오면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 참여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한 가지는 우리 사회복지사가 정치 참여를 하기 위해서 장밋빛 긍정적인 이제 슈퍼비전만 지금 뭐 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허물 수 없는 장벽은 또 있을 것 같아요. 이 사회복지사가 정치 참여를 하는 데 있어서 절차상 현실적으로 가장 큰 장벽은 무엇이 될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평론가님 정치특강 이후에 저희 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정책 모임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사회복지사들이 모여서 정치는 아니지만 정책 모임에서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들이 다루어야 될 복지들이 무엇들이 있을지 어디에 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어디에 공부를 좀 같이 논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 좀 코치를 받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런 건 허들은 내 마음속에 허들인 것 같아요. 안 해본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한 저는 허들이 사회복지사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번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디 이제 시커먼 주머니에 안에 손에 뭐가 있지 안에 뭐 있는지 두렵잖아요. 손 넣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웬만해서 거기 식인 독사라도 넣어놓고 손 넣으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은 존재하잖아요. 저는 한번 손 한번 쑥 넣어보세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 마음속에 두려움만 없어진다면 전혀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테러 문제가 저는 제일 중요한 거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들고요. 마지막에 정책 문제는 하나 말씀드립니다. 갈등이 있어야지만이 갈라치기가 있어야지만이 이 정책은 사람들에게 이슈가 된다. 반대가 있어야 된다. 반대를 잘 조직하는 사람이 정책을 잘 만드는 사람인데 근데 어떤 반대냐? 반대하는 사람이 소수여야 돼요. 반대하는 사람이 다수면은 정책이 통과가 안 돼요. 의미가 없어져요. 반대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있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소수인 정책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사실은 정책을 가지고 정치화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제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정책이 이념 갈등을 적당히 야기시켜야 돼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맞춰도 안 되겠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또 뭐 질문하시거나 그럼 제가 최종 정리를 하나 하겠습니다. 참여하십시오. 참여하는데 퇴로를 열어주십시오. 우리 동료들끼리 퇴로를 열어주고 저 사람이 저기 가서 갑자기 출세했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고 좋은 데 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저는 열어주는 이 동료의식이라는 것과 이 조직화된 힘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정치 참여하는데 가장 중요한 허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허들만 넣으면 별 문제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사회복지사들의 정치 참여라는 주제로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진영 정치평론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뭐, 늘 우리가 정치 얘기할 때 했던 고민 중에 제일 큰 한 고민이 뭐냐 하면, 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날 것인가, 이제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에서 그 고민이 수십 년 동안 진일보하지 못하고 늘 그 자리에 머물렀던 기억이 저는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강의가 좀 그런 부분을 굉장히 시원한 어떤 해결책들을 또, 뭐 해결책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굉장히 큰 화두를 좀 던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좀 다들 비슷한, 마음들이실 것 같네요. 예, 이런 그 고민들을 그냥 이렇게 묵히지 말고 좀 더 정말 좀 실천적이고 발전적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고민들 좀 지속할 수 있도록 저희 기획정책위원회가 사회복지사협회와 같이 함께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것으로 사회복지사 정치 참여를 위한 프로젝트 대구 사회복지사 정치 특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